흔히 가장 오래된 세계 최고의 천문대 뭐 이런 식으로 첨성대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좀 끼워 맞춘 걸 수도 있다. 너무 충격적인데. 예. 첨성대의 첨자가 볼첨, 예, 성자가 별성이니까 아마 이게 천문대이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첨성대는 사실 정체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과학 감성 심채경입니다. 요새 우주 얘기할 때 좀 미래에 뭘 할 것인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얘기 더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천문학은 훨씬 더 예전부터 있었던 학문이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과거의 기록 속에 남아있는 그런 하늘 이야기를 오늘 재밌게 해보려고 합니다. 망원경 대신 기록으로 하늘을 읽는다고 표현하시는 천문학자 전준혁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준혁입니다. 저는 그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천문 현상들을 수집하고 그 현상들에 대해서 현대 천문학적으로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연구자로서 풀타임 연구자로 일을 하고 네,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졸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학위를 받으신 지가? 학위를 받은 지 꽤 됐어요. 지금 10년 차입니다. 오, 올해가. 예, 그렇군요. 이제 네, 중견 연구자로 성장하고 계시는. 네, 맞습니다. 아마 그쪽 분야에서는 또 막내가 아니신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예. 혹시 박사 학위를 받은 후배가 지금 몇 명이나 계시나요? 2명 정도 있습니다. 네. 별로 몇 명 없습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아서 예. 여쭤봤어요. 예, 그리고 다들 저보다 연배가 많은 그렇죠. 선배님들이시고 네, 네. 또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고천문학이라는 거는 지금 뭘 관측하는 건 아니잖아요. 옛날 예. 기록들을 좀 읽고 그걸 가지고 분석하고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예. 고천문학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분야인지 학문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이 고천문학의 범위가 굉장히 시대적으로 보면은 범위가 넓습니다. 실물이 남아있는 뭐 고인돌이라든가 첨성대처럼 기록은 없지만 그런 유적이나 유물을 연구하는 연구자들도 계시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실체가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위주로 연구를 합니다. 범위를 사실 어느 한정으로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근데 이제 고천문학이라고 불리우는 그 범위는 범위가 굉장히 오래전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고천문학을 이제 역사 기록까지 다 아울러서 선생님들께서 얘기를 하시지만, 이 고고천문학이라는 관점에서 고천문학이라는 범위는 청동기 시대 이때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어쩌면 기록이 있기 전 것까지도. 네. 예, 국제천문연맹에서는 문화천문학이라고 해서 문화천문학의 한 갈래로 보기도 해요. 문화천문학으로 예, 예. 보는군요. 네. 문화천문학 안에는 이제 천문학이 이제 별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뭐 호주나 그렇죠. 전 뉴질랜드도 세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까지 폭넓게 아울러서 이제 보는 거죠. 근데 또 역사천문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문자가 생기고 기록으로 남기기 시대부터라고 보통 보기 그렇네요. 때문에 참 이거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하지만 시대를 초월해서 네. 과거에 남겨진 유적이나 유물 그리고 역사 기록까지 아우르는 이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천문학, 뭐 동양천문학, 전통, 뭐 음. 역사천문학 다양하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학술 분야로 인정하고 있는 명칭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부르기 나름일까요? 연구자마다? 고천문학의 범주가 너무 넓다 보니까 네. 연구자들마다 아직 명확하게 함의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는 역사천문학, 네. 누구는 민속천문학, 민속. 예, 누구는 고고천문학, 다양하게 씁니다. 어쨌든 그래도 한국에서는 고천문 연구센터가 천문연구원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고천문이라는 용어를 이제 그것을 모두 다 아우르는 형태로 우리가 한번 정의하겠다라고 이미 그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렇게 봐도 무관하지 않을까. 근데 저도 간혹 고천문학이지만 역사천문학이 더 입에 잘 붙는 경우가 많아서 예, 역사천문학을 합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역사천문학의 이전에는 그럼 선사천문학이 있어야 하는데요. 예, 아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 예. 고인돌이라든지 예, 그렇죠. 문자로 기록이 남기 이전 시대인데, 네. 그러면 이런 분야에서 다루는 시대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역사 기록이 남겨지기 이전까지는 아마 선사천문학,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굳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예. 굳이 하자면 아마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역사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삼국사기나 삼국시대부터. 삼국시대부터 해가지고 근현대 이전까지 네. 이렇게 한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사실 근현대까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그중에서 뭐 더 마음에 드는 혹은 네. 애착이 가는 그런 주제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오로라라든지 책에 나옵니다만 운석이라든지. 사실 모든 그 역사 기록이라는 게 이제 천문과 관련된 모든 현상들에 관심을 있는 건 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 네네. 직업이라서 그런지. 근데 만약에 이제 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성표예요. 성표. 예, 별의 성표. 위치를 네네. 목록화시킨 네네. 데이터입니다. 알마기스트, 그렇죠. 예. 프톨레마이오스 또 그 이전 히파루쿠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선의 후기에는 남병길의 성경까지 이 성표가 쭉 있습니다. 근데 그 성표는 별의 위치를 정확하게 그 당시 기준으로 정확하게 네네. 나름대로 위치를 산정해서 음. 목록화한 것인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런 단서들이 될 수 있는 근거들을 음. 성표를 통해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리고 또 이 성표는 역법과도 연관이 돼요. 그렇군요. 뭐 행성들이 달과 가까워졌다거나 행성과 행성끼리 서로 가까워졌거나 이거를 미리 계산할 수 있었어요, 당시에. 그럼 그것을 계산했을 때 오늘처럼 적경 몇 도, 적이 몇 도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요. 네. 별자리로 그렇죠.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성표를 연구하면 그 배경이 되는 별자리가 뭔지를 알아서 그렇죠. 위치를 어느 정도 산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표 연구를 좀 애착이 갑니다. 그 분야가. 책은 굉장히 좀 건조한 톤으로 사실 쓰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에세이적인 면모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네, 그냥 네. 이것은 정말 우리 천문학을 이제 대중들에게 해설해주고,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경종을 울려주시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도 계속 얘기하시는 게 옛날의 선조들이 하늘을 보는 게 그냥 뭐 낭만적이고 예쁘고 이래서가 아니라 생존이었고 현실이었다. 아주 건조한 톤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좀 시대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하늘을 보는 어떤 의미랄까요? 그렇죠. 이제 과거에 하늘을 봤던 이유는 네. 하늘이라는 것이 정말 신비한 공간이기도 했고 그들에게는 그리고 그들은 그 하늘을 단순하게 하늘로서만 본 게 아니라 인간사와 결부시켜서 봤어요. 무엇이 벌어질지 미리 예측하는 공간이기도 했고 그들은 농사를 짓는 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라는 것은 결국에 하늘하고 연관 지을 너무 수밖에 없죠. 중요하죠. 뭐 계절뿐만 아니라 또 날씨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럼요. 예, 그런 관계였습니다. 맞아요. 조선조실록 사이트를 자주 들어가 봤었는데 거기 네. 보면 이제 천문 현상이나 자연 현상에 대한 기록들을 이제 카테고리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랬는데 초기에는 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해하지 못하거나 뭐 국가에 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처럼 막 묘사가 되어 있는데 뒤로 가면은 점점 그냥 뭐 월식이 있었다, 뭐 이렇게 일식이 있었다 맞아요. 이런 예. 식으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 인상이 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경향이 그래요. 승정원 일기도 마찬가지고 승정원 일기도 거의 매일매일 남겼다는 승정원 일기조차도 음. 19세기로 가면은 천문 현상과 관련된 기록이 확 줄어요. 현저히 줄어요. 네, 왜 그러할까에 대한 어떤 분명한 연구 논문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아마 관측을 게을리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나중에 편집하는 과정에서 관점이 달라졌을 가능성은 네.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실용주의 사상, 실학 사상이 많이 그렇네요. 대두되잖아요. 그렇네요. 서양 과학도 많이 유입되기 시작하는 때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당시 네. 시대적 관점에서 그저 기존에 알고 있던 천문 현상들이 이거는 주기적인 현상이었네. 이게 관점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 기록은 굳이 예. 안 남겨도 괜찮은 기록이죠. 오늘 아침 해가 떴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예전에 그 하늘의 운행을 가지고 아까 시간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날짜와 시간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예전에는. 예. 그래서 달력 혹은 이제 역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게 국가에 굉장히 큰 일이었단 말이죠. 네. 지금도 사실 천문연구원에서 역법을 계속 음. 진행하고 계시고, 역서를 매년 발행하고 계시고, 이게 달력을 만든다는 게 과거에서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졌다고 보면 될까요? 그 당시에 이제 역사가 곧 달력이라고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역사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꽤 큽니다. 어느 날이 이제 어떤 절기가 있는지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죠. 왕실에서는 의례 행사들을 이제 그 역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치러야 되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정을 짜는 데 있어서. 하늘에서 벌어지는 자연 현상이 그대로 벌어져야 하는 책인 거죠. 이게 잘 맞아야 돼요. 아, 이거 엄청난 예측의 문제이기도 하는 거네요. 예, 왕권하고도 관련이 있는 네, 거죠. 그렇네요. 예, 네. 그 오늘날도 물론 천문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 발행을 하고 있고 네. 당시에도 이제 관상감이라는 이제 네. 기관에서 발행을 하잖아요. 네. 이게 왕실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렇죠. 지배층이 발행하는 겁니다. 피지배층들을 위해서. 네. 자기의 왕권을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아들, 천자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이런 것도 알려줄 수 있어. 이거를 이제 역사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잘 반영되지 않으면 하늘이 이 왕조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나? 그 그렇게 백성들은 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왕조가 바뀌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역법을 바꿔요. 계력이라고 표현을 해요. 계력, 예. 역법 이제 바꾸는 예, 것이죠. 새롭게 고친다. 음, 그래서 새로 바뀐 달력을 음, 선포를 해요. 아마 그 국가의 어떤 정당성, 네, 왕조가 맞습니다. 바뀌거나 하면 네, 훌륭한 왕조다, 뭐 이런 거를 그렇죠. 이제 백성들에게 좀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자기 왕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런 네. 용도로도 많이 쓰였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조금 읽다 보면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네, 우리 첨성대 얘기 적으셨잖아요. 네, 흔히 최고의 천문대, 그 가장 오래된 세계 최고의 천문대, 뭐 이런 식으로 첨성대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야, 신라시대 진짜 훌륭했네. 천문학 지식이 막 대단했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책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그거 아닐 수도 있다. 혹은 좀 끼워 맞춘 걸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좀 하셨잖아요. 너무 네. 충격적인데, 네. 좀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첨성대가 천문대이냐 아니냐라고 그렇죠. 했을 때 사실은 이 질문을 좀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은 네. 첨성대가 아니냐, 첨성대냐라고 하는 순간 이 첨성대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분법적으로 됩니다. 첨성대는 사실 정체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 모르는 거죠. 예, 알 수는 결론이 없다고. 나지 않고. 예, 그리고 생각보다 첨성대에 관련된 논문들을 한번 쫙 찾아보면은 첨성대가 천문대라고 주장하는 논문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다양한 관점에서 사실 연구 논문이 많이 되고 있어요, 활발하게. 네, 그렇군요. 지금도 많이 되고 있고 또 심지어 생각하지도 못했던 분야, 예를 들어서 조경학 분야에서도 이 첨성대를 가지고 논문을 써요. 조경에서, 예. 네. 첨성대가 가지고 있는 또 다양한 상징성은 되게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광범위한 주제를 안고 있는 유물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우리는 천문대라고만 정의를 매긴다. 네. 근데 어쩔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첨성대의 첨자가 이름부터가. 성자가 별성이니까 네. 별을 바라보는 네. 곳이니까 아마 이게 천문대이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첨성대가 관측을 하기 위한 공간이었냐 아니었냐를 말하기에 앞서서 네. 이 우리가 첨성대를 천문대라고 하는 순간 현대적인 관점에서의 천문대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시대적 관점에서의 천문학은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게 돼요. 오늘날에는 그 원리와 그 돌아가는 운행의 그 네. 이론을 우리가 파헤치는 거라면 그 당시에는 하늘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잡는데 활용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럼 그 당시의 천문은 과연 오늘날의 천문하고 동일시할 수 있겠는가? 동일시하는 상태에서 천문대라고 부르면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예, 왜냐면 왜냐면 관점 자체가 다르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 첨성대 네. 건물이 별을 보기에는 너무 불편하게 생겼거든요. 네. 뭐 이렇게 알려진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하는 바에 따르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그 안에서 네. 또 올라가서 꼭대기에 무슨 관측 기기를 놓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도해가 많이 되는데 그런 게 사실 전혀 다른 용도였거나 혹은 말씀하신 대로 당시의 천문학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관측하는 게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네. 좀 우리가 좀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천문대라는 것을 시원하게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근거들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책에서 사실 첨성대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이런 우리의 선입견을 깨는 사례들을 많이 제시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예, 예. 예를 들면 이제 또 다른 예로 월식이 있어요. 네, 예. 네, 월식 혹은 일식이 일어났던 그 기록들을 가지고 이렇게 관측자가 어디에 있었을까를 맞춰보잖아요. 현대에서 예. 이제 계산을 해서 그래서 음, 맞춰보면 우리 한반도가 아닌 곳에서 기록이 된 경우도 있고 예. 또 전혀 다른 기록인데 한반도에서 관측이 된 것처럼 기록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뉴스나 이런 데 간혹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
이 음. 뭐 삼국시대 일식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조금 우리가 민족주의적인 방식으로 해석되어 온 것이 없지 음.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책에서 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일식과 월식 기록을 살펴보면 흥미로워요. 왜냐면은 기존에 이제 연구하셨던 분들이 다 관측 기록이라고 이제 네. 전제를 아예 해버린 상태에서 연구를 음. 수행한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관측을 해서 관측한 내용을 적었을 그렇다.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실현율로 표현하기도 네, 하고,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실현율이 좀 더 높았다. 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종종 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실현율, 이 한반도라는 영역에서의 실현율은 기존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수준이 맞을 수 있어요. 음. 근데 이거를 관측자 관점이 아니라 네, 네. 지구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역사 기록에 나와 있는 일식과 월식 기록은 그날 일어났어요. 중국이든 그렇죠. 일본이든 다른 심지어 데서. 남미에서 일어난 기록도 우리나라의 기록에 있어요. 근데 이것을 관측 오류라고 다 치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저는 생각해 보니까 관측 오류가 아니라 네. 계산한 결과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음. 왜냐면 계산은 사로스죽이라고 해서 네, 네. 거의 2000년, 3000년 전에 이미 그리스인들도 했었거든요. 동아시아에서도 했었습니다. 네. 계산을 충분히 했었어요. 근데 아마 완전히 맞지는 않고 틀린 경우도 종종 있을 거예요. 좀 틀릴 수 있죠. 예, 네. 계산이 그 당시 계산에서 그렇게 네, 나왔었기니까. 네. 계산 예, 오류일 수 있다. 이미 계산했다는 흔적을 알 수 있는 단서들이 많아요. 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관측을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계산을 네. 하고 그게 맞는지 확인하려는 관측은 수반되었겠죠. 세종 때 보더라도 네. 저기 오늘날의 북한산, 그 음. 북한산에 가서 아침에 일식 뜨는 거 확인해봐라. 아침부터 네, 그런 기록도 있고 일식이 있는 날이라서 구식내 준비를 했어요. 했는데. 제사 드리기 위해서. 네, 네. 아마 제사를 드리려면 이미 계산을 해서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미 예. 며칠 전부터 알아야 그 모든 걸 준비하겠죠. 준비하겠죠. 근데 그날 구름이 꼈어요. 음. 그래서 오늘 일식은 있지만 음. 구름이 껴서 보지는 못했어요. 네. 하지만 오늘 일식이 있는 날이니까 제사를 제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해서 음. 제사를 진행 사례가 있어요. 근데 현대 계산을 해보면 네. 그날 날씨가 맑았다고 하더라도 일식을 볼 수 없는 날이에요. 계산하신 분 운이 좋았는데. 계산이 잘못된 거죠. 네, 운이 좋았네요. 운이 좋았는데 예. 본인 계산이 틀린 거를 예. 들통나지 않았네요. 그런 것처럼 이 일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역사 기록에 남아 있다고 해서 관측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측을 한 것인지 계산해서 그냥 계산된 걸 적어 놓은 것인지가 지금 불분명하지 않나요? 계산된 흔적들은 딱 눈에 띄어요. 예컨대 오늘 몇 시에 몇 분에 일어날 것이다. 아예 디테일하게 네. 기록이 된 사례도 있고, 음. 그리고 그날의 식분 네네. 전체에서 얼만큼 가릴 가려져 것인지를 있는지. 초단위까지 언급한 사례가 있어요. 네. 근데 초단위까지 관측이 가능할까요? 눈으로 조금 힘들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좀 맞아요. 있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제 음. 입장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건전한 논의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 예전에 그냥 되게 일방적으로 우리의 어떤 우수성을 표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보다는 예.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제 확실하게 이거는 진짜 괜찮은 거였고 이거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였고 이렇게 다시 분류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예. 좋은 입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우리가 좀 그런 면을 좀 더 박사님의 입장을 좀 더 지지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네.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음. 듭니다. 그 데이터들이 실제로 관측인지 아니면 그냥 계산에 의한 산물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보려고 하시나요? 아직도? 지금도 뭐 기록은 계속해서 다루고 있고 네네. 또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죠. 네네. 예. 물론 이제 기록과 데이터를 동일시하지는 않아요. 역사 기록은 그 당시에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오늘날의 그 데이터, 이 데이터들은 네. 측정기가 검출을 하고 네. 자동으로 로그 파일이 돼요. 근데 과거의 역사 기록은 사람이 보고 이거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 판단하고 그렇네요. 그 일단 다음에 기록으로 남겼는데 맞습니다. 이 기록이 나중에는
역사서로 편찬할 때 또 음. 선별돼서 음. 편찬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네. 중요성을 판단하는 사람이 계속 바뀌니까 예, 판단의 맞습니다. 주체가 바뀌면 또 판단하는 주체별로 음. 어떤 걸 중요하게 여겼는지가 바뀔 수 있고, 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대단한 기록을 사실 갖고 음. 있다고는 해도 네. 대단한 기록인 것은 맞지만 그게 완벽한 기록이었던 것은 또 아니고 네. 완벽하게 보존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점을 계속해서 좀 새기면서 이 일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예. 그 경계를 풀어버리는 순간 잘못된 해석을 하게 음. 될 것 같은. 굉장히 과학적인 논문 같지만 네. 정교한 오독이 되는 거죠. 예. 아마 이제 역사는 이제 기록 자체의 불완전성이 있고, 그걸 또 활용하는 단계에서도 또 한 번 걸러지기 때문에 얼마나 객관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느냐, 그게 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네. 더 그게 중요한 거였군요. 예,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뭐 다 그동안 했던 연구가 다 잘못된 거라는 뜻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런 항의를 받아보신 적도 있나요? 대놓고 부정하시는 분들은 없고 아, 저한테 그래요? 지적하시는 분들은 없고 다행이네요. 예, 네. 연구 과제를 신청하거나 그래서 과제 심사를 아, 받을 때 네네. 심사서에 그런 게 명시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 그렇군요. 네. 그거는 아마 이 책을 우리가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네. 그분들을 읽게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왜 이런 얘기 말씀드리냐면, 제 음. 재단에서 이 과제를 심사한다는 것은 다양한 분야의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게 되잖아요. 제가 태양계 천문학을 하고 있지만 제 제안서를 뭐 은하나 별 하시는 분들, 심지어는 지구과학 하시는 분이나 수학 하시는 분이 판단을 하시잖아요. 반대로 저도 뭐 해양이나 지구 대기 뭐 이런 거를 제가 심사해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뭘 알겠어요. 네. 그냥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가, 유효한 제안인가 이런 거는 볼 수 있지만 그 어떤 디테일에 대해서는 연구자만큼 잘 알 수 있는 심사자는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천문학이 옛날부터 너무 대단했고 뭐 국민들의 긍지를 이끌어 올리는 방향으로만 자꾸 이렇게 대중들에게 던져졌을 때 과학자라고 하더라도 그 시선에서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맞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와서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면 그 제안서를 좀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분들이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어떤 분이 심사를 하셨어도 똑같은 똑같은 관점이 나올 관점일 겁니다.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요런 이야기가 이제 우리의 어떤 고천문학의 좀 다른 견지의 논의들이 새로 되어 가고 있다. 좀 이제 흐름이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네, 뭐 맞아요. 또 재밌잖아요. 이런 게 네, 네.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단 말이야. 예,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는 아이템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고천문학에서 계절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책에서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 네. 그 절기가 원래 안 맞는 거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24절기가 네네. 한반도 기준이 아니라 중국 내륙에 있는 그 네. 당시 24절기가 처음 시작했던 음. 거의 2000년 전을 기준으로 해서 내용들이 서술된 거예요. 네네. 그거를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게 거의 그대로라는 거의 그대로죠. 말씀이죠. 네. 이상하네. 그게 딱 뭐 추울 때 되면 딱 춥고 따뜻할 때 되면 딱 따뜻하던데 네. 그 다 우연이었을까요? 중국 내륙이기 때문에 완전히 한반도하고는 동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네네. 여름이라고 하면 또 똑같이 중국도 덥겠죠. 그렇죠. 예, 우리랑 기후는 비슷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고 다르죠. 완전히 또 다를 수 있죠. 그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대륙성의 기후냐, 그냥 한반도의 이런 말 그대로 반도의 기후냐의 차이. 그럼요. 네. 조선 시대에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농사 짓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다. 예, 그랬을 수는 있겠죠. 있죠. 그런데 이제 예.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조선을 개국하면서 네. 이렇게 천문도를 만들잖아요. 천문도를 새로 개정하게 하잖아요. 네. 왜 절기는 바꾸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좀 개정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국제 정세. 국제 정세. 예. 네. 우리 한국에는 원천적으로 그 역법을 새롭게 만들어낸 반법론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미국의 네. 반법론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음, 계산만 우리가 한 거죠. 미국에 있는 나사나 미 해군 천문대에서 나오는 그 소스가 굉장히 검증이 됐고 네, 네. 탁월하고 네, 정확성이 이미 네. 입증이 됐기 때문에 네.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국제 정세를 잘 생각해 보면 음, 그 당시에 중국 것을 우리가 선진 기술로 받아들였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채용을 해서 쓰는 게
조선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입장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그럼요. 들어요. 네. 실용적이기도 예. 하고 또 음. 만약에 사실 절기의 경우에는 뭐 조금의 오차는 허용 가능한 범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절기는 아마 그대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예. 지금 우리는 남겨진 것만 가지고 밖에 못 보지만 네. 당시에는 어떤 뜨거운 감자였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음. 생각도 듭니다. 이 고천 문학이 굉장히 고루하고 뭐 옛날 이야기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네. 요즘에 좀 재밌는 게 화성 탐사 로버에서 네. 해시계를 썼단 말이에요. 네. 한국도 화성 탐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해시계를 좀 사용해 볼까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또 뭐 저희 연구원 혹은 다른 기관에 계시는 분들도 화성 탐사에 쓸 해시계 뭐 이런 거를 음. 계속 제안하고 개정하고 음. 아이디어를 계속 디벨롭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해시계라는 게 사실 너무 원시적인 어떤 형태의 시간을 재는 도구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얼마나 침을 뾰족하게 하느냐, 얼마나 잘 통제하고 기록하느냐 중요하긴 한데 그와 비슷한 어떤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고천문 의기들을 우주 탐사에 이 시대에 새롭게 사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보셨어요? 매우 흥미로운 소재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각인시킬 수 있고 그렇죠. 네. 물론 교육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음. 좋은 홍보 효과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교육 문화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되게 좋게 생각을 하나 네네. 여기에만 국한될까 봐 또 걱정은 돼요. 그것도 그래요. 네. 네. 사실 해시계 자체가 갖고 있는 과학적인 의미가 더 많이 담을 수도 있는데 네. 그냥 뭐 전통 해시계를 화성에다 가져갔대요." 이 정도만 홍보하고 끝나면 좀 아쉽잖아요. 네.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화성에서 해시계로 혹은 다른 고천문 의기를 우주 탐사에서 활용한다면? 해시계 이제 보통은 이제 외국에선 노몬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네 쓰는데요. 네. 이것을 화성에 가서 이미 활용한 사례는 검증은 다 됐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국내에서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도전이고 네. 또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제 그래도 있어요. 계셔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앞서 말했듯이 이게 교육 문화로만 이제 가게 되면 지금도 사실 우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고천문학이라는 것이 천문학의 한 분야로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네. 천문학 영역인데 그럼요. 네. 근데 이게 대중을 위한 천문학의 아. 영역으로 들어가면 어떡할까? 너무 긍지를 고양하는 쪽으로 활용이 네. 된다. 네. 이런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되어 있기는 하잖아요. 그쵸? 이제 고런 좀 고리를 좀 끊어내고 싶은 우리 박사님 입장에서는 네. 그걸 계속 우려하고 계시는군요. 사실 고천문학이라고 하는 이 역사천문학이라는 이 분야는 앞서 말했던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네네. 그 당시의 생활사, 그 당시의 제도사까지 우리가 파헤칠 수 있는 맞아요. 단서거든요. 맞아요. 그냥 할 수 있는 연구가 아니라 하나하나 파헤치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할 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이 자칫 숫자로서 바라보고 간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네. 이게 그냥 문화 교육으로서만 소비되는 건 아닐까. 네. 그게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네. 뭐 교육 홍보를 위해서 화성까지 뭘 가져가는 건 너무나 큰 손해이고 내가 우주로 가는 건 선별해서 꼭 필요한 걸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전통 기기들을 혹시 되살려서 현대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할 때 네. 진짜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잘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설계를 해봐야겠죠. 만약에 가게 된다면. 현대의 뭐 우주 항법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그것만큼 정밀도를 따라가지 못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네. 처음에는 우리가 화성에 만약에 처음 가면 GPS도 없고 뭐 맞아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의 위도 경도를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맞아요. 때 사실 자기 위치, 자기가 보고 있는 방위각을 알 수 있는 거는 사실 해시계만한 게 이렇게 정확한 건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주 예. 재밌는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또 네.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관측기기이고 그런 제안서가 채택될 수 있는 몇 년 후가 되면 박사님의 제안서도 연구재단에서 좀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 네. 프롤로그에 보면 네. 우리 선조들에 대해서 그들은 하늘에 왜 기록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 기록을 왜 다시 읽어야 할까? 이런 네.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지고 계시는데요. 네, 예. 지금 책을 이제 탈고하신 뒤로 그 해답을 찾은 것 같으신가요? 이 책을 완성하시고 나서.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록을 살펴보면 관측한 기록도 있어요. 네네. 관측으로 보이는 기록도 있고, 음, 근데 또 일부 기록은 음. 계산이 확실한데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아, 이건 100% 계산 같은데. 또 하나는 관측도 아니고 계산도 아닌 아. 뭔가 이상한 기록도 있어요. 아, 뭔가 아마도 이건- 누군가에 의해서 선별된 느낌이 있는 조작한 조작한 뭐 이런 기록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더 음, 심하게 얘기하시는 네네. 연구자분들 중에서는. 배경을 알 수 없는 어떤 예. 기록들이. 그래서 이 세 개의 층위가 모두 얽혀 있는 게 지금 음, 역사 기록이에요. 음, 아직도 이 역사 그들은 왜 기록을 남겼을까라고 음. 했을 때 이 세 개의 층위를 무시하고는 알아보기가 힘들겠더라고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해석이 참 쉬워요. 근데 이거를 세 개 층위를 모두 고려해야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네. 제가 연구했던 것 중에 번개 기록을 연구한 적이 아, 있어요. 네네. 그것도 재밌었어요. 예, 번개 기록과 태양 활동과의 연관성을 네, 한번 살펴보려고 연구를 네. 했었는데 전 당연히 번개 기록이 오늘날처럼 대기가 불안정한 여름철에 번개 기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엔 번개 기록이 여름철에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가을에 기록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것을 만약에 단순하게 이 기록은 관측한 거야 라고 해버리게 되면 가을에 번개 기록이 많으니까 뭐 기후가 달랐던 기후가 건가? 달랐던 거 아닌가? 가을에 번개가 더 많았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번개 메커니즘은 달랐어요. 3월 말쯤 춘분 무렵에 번개를 유발하는 번개의 기운이 땅 위로 올라오고 이 땅 위로 올라온 번개의 기운이 추운 날 9월 말에 내려가요. 아이고야. 그럼 3월 말부터 9월 말 네. 사이에는 땅 위에 번개의 기운이 있어요. 이 시기에 번개가 치는 것은 당연한 지극히 거네요. 당연한 거죠. 아. 근데 9월 말부터 3월 말까지 다음에 3월 음. 말까지는 번개 기운이 땅 위에 없기 때문에 번개가 치면 이상한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록을 남겼다고 봐야 되겠죠, 오히려. 때로는 우리가 보는 이 기록이 사실은 실제 발현되는 자연현상 기록이 아니라 그 당시의 제도와 인간사의 관점이 반영된 기록일 수도 있겠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기록을. 그렇네요. 그래서 세 개의 층이 아까 말한 관측했을 가능성, 네. 계산했을 가능성, 뭔가 누군가에 의해 편집됐을? 편집되었을 가능성. 이 세 개의 층위가 고루 들어가야 우리가 이 기록을 제대로 볼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연구라기보다는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정답으로 향해가는 모든 층과 모든 차원을 다 살펴보신 다음에 예, 예. 우리한테 또 재밌는 소식이 있으면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역사 천문학을 하시는데 본인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하고 계세요? 혹시 일기를 쓰시거나 연구 로그 이런 걸 쓰시나요? 예, 저도 뭐 연구자이니까 연구 노트로 당연히 쓰고 있고 네. 수첩을 다 가지고 다녀요. 네. 지금도 가방에 수첩이 있는데 아, 그러시군요. 그렇게 항상 적습니다. 뭐 일기를 적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면 아이디어가 있거나 또 아. 회의할 때 나오는 거 오. 있으면 적고 막 이런 메모지 역할을 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즐겨하는 편은 아니에요. 기록이 귀찮아요. 저도. 기록 지금 전공하시잖아요. 어떻게 된 거죠? 근데 오히려 기록을 제가 함으로 인해서 기록의 소중함을 느낀다기보다 저는 오히려 수집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수집이군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가져왔던 취미 생활 중에 하나가 옛날 서적들을 수집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역서가 대표적이고 고등학생이 하기에는 되게 독특한 취미예요. 그러니까 별 보는 걸 좋아해서 이제 아마추어 천문가들 관측할 때 따라갔는데 네. 그중에 어떤 한 선생님이 별을 보는 사람이라면 역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부터 역서를 하나씩 사서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 네. 모아서 이제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남긴 걸 내가 볼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럼요.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수집을 통해서 기록이 얼만큼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기록보다는 네. 선조들의 기록을 잘 수집하겠다. 네. 나중에 이제 전준혁 박물관 이런 거 하나 개관하셔가지고 모아놓으신 것들을 수집품들을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또 이제 네. 박물관에 전시하기 전에 또 디지털화가 되면 네. 연구자들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쵸. 네, 그 네. 모든 자료가 아직 다 디지털화되어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네, 그쵸. 음. 일부는 뭐 디지털화가 안 된 것도 네, 있고. 네. 스캔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즘 또 네. AI가 다 해주죠. 예전에 이미지로만 스캔되어 있던 고문서들을 AI가 굉장히 많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심지어는 이렇게 파피루스에 기록하고 말아 놓았던 것을 펴면은 이제 피는 과정에서 상할 수 있기 때문에 펴지를 못했는데, 이게 말려 있는 상태로 3차원 스캐닝을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기록들을 글자를 분별할 수도 있는 단계에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이제 요즘에 또 새로운 문명의 이기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갖고 계시는 수집품들도 또 더 의미 있는 무언가로 또 가치를 되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고요. 너무 바쁘신데요? 하실 일이 많으시네요. 책에서 중요한 한 문장을 꼽아보고 네.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를 꼽아보면, 책 전반에 있는 정서를 좀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206쪽의 가운데 있는 문장을 골랐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다양한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가 굉장히 짧은 문장 골라왔는데요. 네, 예. 제가 볼 때 이 책은 이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예. 다른 이제 예시를 제시하시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예시를 제시하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조금 맞습니다. 재밌게 이 가운데 있는 문장을 저는 골라봤습니다. 저자께서 직접 고르신 이 책의 한 문장은 어딜까요? 제 생각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내용이 이 저자의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래서 저자의 말에 7페이지 상단 부분을 보면은, 역사 천문학은 상상이나 믿음의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기록과 증거 그리고 비판적 검증의 언어로 이루어진 학문이다. 하늘은 어느 한 민족의 것이 아니며 별빛은 국경을 모른다. 예, 이 구절을 정했습니다. 별빛은 국경을 모른다. 이런 거 어디서 가져오시요? 어떻게 생각해 쓰시는 거예요? 박사님께서 하시고 싶은 거는 그 모든 것을 평가절하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의 네. 진정한 의미를 좀 더 다시 되찾아보고 싶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검토하는 과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이 책을 통해서 저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맞춰야 되는 아쉬운 시간인데요. 박사님께서는 전공을 바꿔가면서 고천문학을 하시면서 어떻게 살아오셨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문학자로서 혹은 인간 전준혁으로서. 학창 시절부터 제 취미 생활이 지금 직업이 됐어요. 이게 네. 참 또 드문 일이죠. 네, 또 이걸 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기록들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책 쓴 것도 생각지도 못한 일 속에서 책이 쓰여진 거고, 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사실 생각지도 못한 순간이죠. 갑작스러운 섭외. 네. 근데 역사 기록도 보면 생각지도 못한 기록들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학문적인 답보다는 제 자신에 대한 답을 던져줄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철학. 그래서 이 분야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다 천문학에서 기상학으로 넘어오는데 왜 너 혼자 왜 기상학을 하고서 천문학으로 가냐고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네. 또 다시 그 순간이 오면 네. 그거 선택을 또 할 것 같아요. 천문학을. 이럴 수가. 저는 뿌듯합니다. 공부가. 네. 덕업일치의 현장에서 네. 행복한 전혁 박사님과 즐거운 얘기 많이 나눴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끝마칠 시간입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과학 감성은 다음에 또 재밌는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